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이 분석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될 안덕준입니다. 이 분석과학 수업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싫어하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분석과학을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론과 실험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 과정의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이런 시간적인 어떤 배정 또 설명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또 현재의 또 어떻게 보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석화학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설명과 함께 이 문제풀이 과정,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분석화학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택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이 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 의무 과목으로 지정해 놓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그렇게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분석화학 수업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화학 수업을 우리가 왜 듣느냐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한 것이 누가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대학원에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상당히 필요한 분야가 분석화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이렇게 자리를 구할 때 보면 업무 영역에 품질 관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품질 관리. 그죠? 아예 연구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아니면 연구, 영업, 뭐 제품 기획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한데 품질 관리라고 써 있다는 거죠.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선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을 어떤 품질 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일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품질 관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항상 제품이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항상 제품이 일정하게 잘 가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품질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만 이 분석화학에서 말하는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약이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타민 C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타민 C로 되어 있는 알약을 여러분이 먹어요. 정제로 되어 있는 비타민 C를 먹을 때 그 비타민 C를 여러분이 드시는 이유는 바로 비타민 C에 들어있는 아스코빅 액시드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알약에는 아스코빅 액시드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거에는 조금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회사의 품질 관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서 드시는데요. 어떤 날은 이 과자를 사서 먹으면 참 바삭거리고 맛있어요. 근데 어떤 날 사서 먹었더니 과자가 바삭거리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좀 물렁물렁해요. 좀 표현이 좀 너무 과했네요. 물렁물렁하다는 거. 어쨌든 바삭거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보글보글로 구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제품은 항상 일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량 생산돼서 나오는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커피를 사서 드실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름에 아이스 커피를 여러분이 그죠? 사서 드실 때 꼭 물어봅니다. 시럽을 몇 번 넣어 드릴까요?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한 번이요. 이래요. 두 번이요. 아니면 그냥 주세요. 이렇습니다.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이것은 사실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굉장히 틀린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쉽게 이해가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이다. 그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이 정해져서 지금 표현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번이 굉장히 길게 시럽을 누르면 그것이 긴 한 번이 되고요. 조금 한 번 살짝 누르면 조금 한 번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분석화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시럽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네, 10ml 넣어주세요. 5ml 넣어주세요.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커피집에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런 말을 못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품질 관리가,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먹을 때 단맛의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 중에 제가 양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밀리리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밀리리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분석화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양을 표시할 때 바로 단위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분석화학을 공부할 때는 단위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되는 여러 화학 제품들의 품질 관리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업에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취업을 할 때 품질 관리라고 하는 이 항목이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가 바로 품질 관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아이스 커피는 바로 시럽을 넣어줄 때 단맛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품질 관리다는 거죠. 단맛.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죠. 맛. 예. 이 화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맛이라는 거.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제약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타민C를 여러분이 드실 때는 바로 비타민C 정제에 들어있는 아스코빅 애시드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품질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바로 품질 관리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질 관리라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 지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분석화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또한 여러분, 어떤 지표만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양만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맛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맛도 없지만 양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이것도 넣어보다 안 되고 저것도 넣어보다 하는 게 어때요? 조그만 그릇에서 시작해서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따라서 분석화학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바로 품질 관리인데, 이 품질 관리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지표를 항상 우수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양도 필요한 양만큼만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맛도 좋지만 꼭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앞으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결혼해서, 그죠? 신혼 때 이렇게 서로 음식을 만들다 보면 괴로운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맛도 없는데 양도 많아. 억지로 먹어서 맛있다고 말해줬더니 그럴 줄 알고 많이 해놨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큰 타격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품질도 나쁜데 많이 만들어놔. 그럼 그것이 바로 재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품질 관리, 바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수한 품질을 여러분이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화학에서요, 우수한 품질은 결정하지 않아요. 그 품질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요. 소비자가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 라고 어느 수준을 결정해서 내려온 다음에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품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유지시켜주고 원하는 양만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분석화학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유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유지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아이스 커피 말씀드렸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데 거기에 설탕을 첨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당도라고 그러죠. 당도를 항상 몇 브릭스로 항상 유지를 시켰어요. 당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게.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스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의 재료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원산지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당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분석화학을 공부하고 들어간 품질관리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분석화학은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겨울에는 조금 만들다가 여름에는 생산량이 지금 증가했어요. 이럴 때도 여러분 어때요? 그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당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지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분석화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석화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단맛을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으로. 사장이 먹어보고 이 정도면 됐어. 사장님 이것은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지난번하고 단맛이 같은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먹어보고 지난번하고 같은 것 같아. 이러면 이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지표를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한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화학의 특징은 객관화예요. 수치로 다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단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C를 파는데 거기 아스코빅 액시드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아스코빅 액시드에 들어가 있는 양으로 퍼센트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장님이 내가 먹어보니까 어제 먹어보니까 내가 피로가 많이 풀린 것 같아. 이거 왜 아스코빅 액시드 충분히 들어있는 거야. 오늘 먹은 건 좀 피로가 안 풀리네. 이러면 이 회사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시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화학에서는 여러분이 분석화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화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유기화학은 싫어하잖아요. 유기화학적인 것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유기화학적인 것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분자량수 정도. 그 다음에 원자의 주기율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니죠. 요즘 중학교 때부터 배우대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요즘엔 주기율표를 외워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시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분자량 정도. 하지만 여러분이 몰수, 몰농도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과학 수업에서는 몰수와 몰농도를 이용한 품질관리, 그 다음에 원하는 적정량을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계산. 분석화학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수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그저 앱을 다운받아서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실제 시험 시간에 그렇게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을 허락하는 교수님이 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도 시험에 대한 이게 항의가 많이 이게 시험 감독에 대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 스마트폰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계산기를 써야 되겠고요. 그런 계산기를 쓴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산기를 자기 걸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뭐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산기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시험 감독 들어가 보면요. 학생들 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친구 계산기 빌려서 쓰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빌리다가 막상 시험 때는 처음 가져온 계산기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계산은 다 한 것 같은데 답을 눌렀더니 물음표가 계산기에 나오더라. 그래서 저도 물음표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미리미리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준비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른바 장롱 면허면 소용없어요. 면허증 있으면 뭐예요? 운전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면허증이에요. 그죠? 계산기 있으면 뭐예요?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런 계산기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주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조금 들어있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몇 미리그램 들어있어요. 아니면 무게 대비 35%의 무게 비율로 아스코빅 액시드가 이 알약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뭔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분야고 산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분야가 분석화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잔소리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화학이다.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분석화학이죠. 화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농도만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관여하는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분 좋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끔 분석의 단계라고 해서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을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종류하면 우리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성 분석, 정량 분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개 중에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 중에 어느 것이 더 정밀도가 필요하고 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더 난해한 작업이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가끔 학생들 중에 정성 분석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량 분석에 비해서는 정성 분석은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 분석은 이 제품 안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들어있지 않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이런 분석이 바로 정성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 지금 누군가 어떤 학생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그죠? 무슨 하여튼 뒤에서 소리가 나. 이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본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뒤를 딱 돌아봐요. 돌아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세 파악이 돼요. 그죠? 돌아보면 알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뒤에 사람 있니?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있어. 근데 또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있니? 그러면 제가 아직 안 세봤는데? 그죠? 안 세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뒤에 만약에 한 15명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뒤를 돌아봐서 세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정량 분석이라는 거죠. 즉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만 보니까 분석이 빨리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량 분석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때요? 뒤를 돌아봐서 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해한 작업이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대부분 그냥 최근에는 뭐 정성에 좀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전에보다 많이 없어져서 옛날에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시켰지만 요즘에는 그냥 정량 분석 결과치를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량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양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실험이 진행되는 그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 분석입니다. 시료 중에 함유된 성분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시료 중에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청심환을 먹는데 그 청심환에 우황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그런 것들이 논란이 그죠? 많으니까. 화장품을 샀는데
주름을 펴주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수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성분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가끔 보면 있다고 하고 없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처럼 시료 중에 함유된 성분을 확인한다. 시료 중에 특정 성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라는 거죠. 과연 그 성분이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오렌지 주스다.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렌지 주스에 리모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를 먹을 때요. 오렌지 주스의 향이 나는 이유는 리모넨 성분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렌지 주스에 리모넨 성분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실험을 우리는 정성 분석이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에 리모넨 성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실험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량 분석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쉽다. 있는지 없는지만 돌아보면 되는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량 분석이다라는 거죠. 네. 정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 중에 함유된 물질의 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를 돌아봐서 뭐라고요? 뒤에 몇 명이 있는지를 재보는 거다. 세야 된다 이거죠. 예. 시료 중에 존재하는 어떤 성분에 대한 양을 측정하는 분석법입니다. 양.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에 리모넨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측정하는 거다. 얼마나.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있느냐. 있기는 한데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바로 품질 관리를 여러분이 지금 분석화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오렌지 주스에 우리 회사는 이 오렌지 주스 한 통에 리모넨이 예를 들어서 10mg이 들어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런 품질 지표를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품질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저 중간중간에 오렌지 주스를 채취해다가 그 주스에 과연 리모넨이 10mg 이상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mg이 존재한다면 큰일이죠. 상표에다가는 10mg 존재한다고 써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연구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9mg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오렌지를 좀 더 넣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쟀더니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나와. 15mg씩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가격을 올리겠죠. 상표에다가 15mg이 있다고 상향해서 쓰겠죠. 그리고 가격을 한 5% 올리든지. 그러니까 기업에 이득을 주는 거고 여러분은 칭찬받겠죠. 이게 회사에서 하는 품질 관리에 이 분석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분석화학을 쓴다. 그래서 정성 분석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정량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의 종류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석을 단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뭔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회사마다 또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실험실마다 매뉴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험 순서가 되겠죠. 실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는 전체 시료에서 대표 시료를 얻는 시료 채취가 샘플링. 이 샘플링이 첫 단계다. 샘플링. 여러분들이 아마 그저 드라마에서도 보면 많이 나와요. 샘플링을 잘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와요. 직원이 이렇게 마트에 가면서 너 뭐 하러 가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옷 샘플링 하러 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 샘플링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실험을 할 때 모든 실험이 대상이 되는 항목을 모두 다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약회사 들어갔는데 지금 청심 안에 우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품질 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품질 관리할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청심안을 저는 일주일 내내 다 수거해서 다 실험할 거예요. 이러면 자기 자신이 일단 쓰러집니다. 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겠죠. 따라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청심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떤 예를 들까요? 다른 이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제약이나 주로 화학계통, 또 식품계통, 의학계통에서 많이 쓰니까요. 식품의 예를 이번에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깨를 수입했어. 깨를 수입했다 이거죠. 이번에 어떤 나라에서 깨를 여기 지금 컨테이너에 깨가 들어있어요. 깨가 다 들어있는데 깨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깨에 있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라 이랬습니다. 깨가 잘 건조돼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깨에 수분이 많으면 무게가 늘어나니까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에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지만 이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컨테이너에 깨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 깨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라고 했더니 이 컨테이너에 있는 깨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깨를 건조시켜서 수분량을 측정하면 이 직원은 그 다음날로 깨와 함께 다른 나라로 보내지겠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 안에서 대표가 되는 전체 시료에서 대표 시료를 얻는 과정을 여기서 일부분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내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끄집어낸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시료 채취라고 한다는 거죠. 많은 분석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첫 단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료를 채취하라고 그랬더니 컨테이너를 열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아유 고마워 여기 꽉 차 있네 요거만 딱 떼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시료 채취할 때도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는 어떤 한 학생을 대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우리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샘플링인 것처럼 우리는 시료 채취라고 하는 것이 실험의 첫 단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취한 시료를 실험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시료 제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실험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실험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시료들이 꽤 있거든요. 실험을 방해를 하는 물질들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시료를 제조한다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고 아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 여러분이 대표가 되는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 시료에서, 그 깨에서 여러분이 수분 함량을 재려고 하려고 딱 봤더니 깨를 딱 샘플링을 했는데 그 깨를 딱 연구실로 가져와서 보니까 그 깨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벌레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 벌레를 포함해서 실험합니까? 아니죠. 그 벌레를 빼줘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제거한다. 그래서 실험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시료를 제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시료를 제조한다. 이런 과정. 실험에 적합한 방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험의 단계고 여러분이 다음 슬라이드 단계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된 시료 갖고 우리는 분석을 거치겠죠. 분석화학이니까 당연히 분석을 거칩니다. 그때 이 분석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죠? 3회 이상 반복한다라는 거죠. 3회 이상 동일한 시료를 갖고 3회 이상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한 불확정도, 이른바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한 참값으로 항상 실험값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은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갖는 값은 무엇이죠? 평균값을 갖고 또 이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갖는 이유가 바로 결과가 너무 틀리게 나오는
불확 정도의 크기를, 오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석을 3회 이상 하지 않아서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오차값이 크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나온 값 갖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틀리게 되거든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성적이 나왔어.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너 시험 성적 잘 나왔니? 그랬더니 나 엄마 A라는 어떤 과목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 체육 과목에서 A 플러스가 나왔어. 그때 엄마가 좋아합니다. 엄마가 결론을 내리겠죠. A 플러스가 나왔어? 세상에 훌륭하다. 다음 달 용돈을 더 줘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 과목만 나왔니? 그랬더니 아니 미술도 들었어. 미술은 C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결론을 좀 유보하겠죠. 엄마 나 수학도 들었어. 수학은 뭐 나왔어? 다음 학기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완전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는 최소한 3회 이상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평균값이 생기고 표준 편차의 크기를 우리가 실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표준 편차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링을 하는 과정, 또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 시료 제조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시료 제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료를 채취하는 샘플링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로부터 대표될 수 있는 샘플을 얻는 과정을 우리는 시료 채취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잔디밭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잔디에 있는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라 이겼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이 잔디밭이 한 평짜리 주면 그나마 나은데 한 1000평을 보여주더니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래요.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래요. 이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라는 이유는 이 잔디밭을 이루고 있는 땅이 중금속에 의해서 오염이 됐나를 확인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잔디밭이니까 풀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죠. 클로로필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양을 측정하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잔디밭에서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래요. 그러면 회사에 가끔 고문관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고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나와서 퇴근도 안 하고 주말에도 또 근무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한테 업무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럼 잔디밭을 다 갈아엎는다 이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뭔가. 그 다음에 조리된 밥이라는 거죠. 조리된 밥이라고 했는데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만 즉석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즉석밥 회사에 들어갔는데 즉석밥에 밥이 들어있잖아요. 즉석밥이라고 하는 제품에 그 그릇 안에 밥이 들어있잖아요. 그 밥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랍니다. 그때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여기 지금 밥이 있어요. 밥. 용기 안에. 이 밥의 수분 함량을 재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잘 됐다. 나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해서 여기다가 뚜껑을 열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뚜껑 열자마자 있는 밥을 살짝 떠서 수분 함량을 재면 이 밥이 전체의 밥을 대표한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대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잔디밭이에요. 지금 잔디밭이 잔디 요만큼 여기가 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잘 됐다. 요만큼만 뛰어가야지. 그러면 이것이 대표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샘플링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고문관으로 찍힌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회사에서 많이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는 신입사원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석과학은 다 A 플러스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시료 채취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뭔가 여러분 나름의 기준점을 만들면 됩니다. 잔디밭이든 밥이든
여러분 이게 구역을 나눠주라 이거죠. 구역을 나눠줘요. 이렇게 구역을. 예. 여러분 스스로의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객관화시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석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잔디밭이든 아니면 조리된 밥이든 구역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이거죠. 번호를 적어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어줘요. 번호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번호를 적어주고 나서 여러분 무엇 한다는 거죠? 번호를 적어주고 나서는 여러분이 규정은 이제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나는 3의 배수의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실험을 하겠어. 나는 4의 배수만큼을 정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죠. 3의 배수. 그죠? 이런 식으로. 꼭 3의 배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2의 배수하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3의 배수를 하시든지 4의 배수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여기를 끄집어낸다 이거죠. 여기를.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 샘플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이런 것들이 예. 여기 15번에도 여기 안 칠했네요. 여기도 칠해줘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샘플링 양이 엄청 줄어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양이 줄어들고 여기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골라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눴고 3의 배수 아니면 4의 배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배수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고루고루 지금 보면 어때요? 고루고루 행과 열에 고루고루 지금 하나 이상씩은 다 선택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화를 시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제가 예로 안 들어갔지만 오렌지 주스에 여러분 뭐 아까 제가 뭐 정성 분석, 정량 분석할 때 오렌지 주스의 리모넨 함량 같은 걸 측정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보니까 오렌지 주스를 세워놓고요. 그 위에서 살짝 샘플 채취해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스에 중요한 성분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게 샘플링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료 채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꼭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는다 이거죠. 다음에 시료를 제조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료 제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 불균일한 샘플을 균일하게 만드는 과정도 실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샘플을 준비하는 시료를 제조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잔디밭 얘기도 했고 밥도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번호를 가지고 거기 있는 샘플을 취했어요, 여러분이. 테이크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샘플을 섞어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불균일한 샘플, 지금 위치에 따라서 잔디와 잔디의 마그네슘 양과 밥의 수분 양의 위치에 따라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섞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불균일한 샘플을 균일하게 만드는 과정도 시료를 제조하는 과정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희석된 샘플.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희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심 안에 들어있는 우황의 양을 재라고 했는데 이거 우황이 너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농축시켜서 실험한다는 거죠. 100배 농축시켜서. 그럼 나온 결과를 100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농축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농축돼 있으면 반대로 희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료의 제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재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을 뽑을 때도 어때요? 일단 징병검사를 해요. 징병검사를 해서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 놓잖아요. 그것이 아까 여러분이 보신 무엇입니까? 시료를 채취한 거예요. 시료를 채취할 때 마구 채취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신체 조건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군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시료가 채취된 거예요.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군인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시료 제조는 뭡니까? 군인이 될 수 있게 군복도 입혀주고 총 쏘는 법도 가르쳐주고 수류탄 던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죠? 포복하는 법도 가르쳐줘서 전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시료를 제조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죠? 어린 소년들을 그냥 내보내니까 그냥 총알바지가 된 거 아닙니까? 실험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샘플은 실험 결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 있으면 제거시켜준다는 거죠. 예, 아까 제가 깨에 벌레가 들어있다. 이것은 벌레 제거시켜줘야 되죠. 깨에 쓸데없이 먼지가 들어있어요. 먼지를 날려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놨는데요. 예. 초콜릿의 특정 성분 분석 시에 분석에 방해가 되는 지방을 제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초콜릿에 지금 이 초콜릿에 카카오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초콜릿에. 근데 이 카카오를 분석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성분은요. 이 분석 과학에서 장애를 많이 일으켜요. 이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카카오만을 분석하고 싶은데 지방 때문에 카카오 분석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방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지방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제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까지 날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죠. 바로 이런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많이 한번 드려볼게요. 좀 이게 뭐 지방 제거 이런 것보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생수의 칼슘 함량을 측정하라고 여러분한테 시켰습니다. 네. 지금 그죠? 이 생수의 아마 모터가 미네랄 워터인가 봐요. 네, 미네랄 칼슘. 칼슘이 들어있는 걸 측정하라 여러분한테 내려와. 근데 여러분이 배운 게 있어요. 칼슘은 EDTA라고 하는 금속 킬레이팅 에이전트. 금속과 반응해서 무게를 증가시켜서 가라앉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EDTA라고. 이것이 바로 일종의 적정에 의한 우리가 분석과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방법인데요. 적정을 통해서 칼슘의 양을 측정한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적정할 때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적정이라는 거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표현이 그런데 여기 귀신이 살아요. 여기 귀신이 사는데 이 귀신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적정을 하려면 이 반응의 특징을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한 사람만 잡아먹어요. 절대 두 명은 안 잡아먹어요. 절대 한 명만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잡아. 근데 이 지금 귀신이 사는 집에 귀신이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명이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몇 명이 사는지 몰라. 근데 이 귀신이 몇 명이 사는지 알고 싶어. 근데 귀신아 너 몇 명이니?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나 3명이요. 이렇게 말해주면 직접 적정인데 직접 적정. 그렇게는 될 수가 없으니까 간접 적정을 쓰게 돼요. 즉 우리가 사람을 선발했어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사람을 여기로 들여보내요. 사람 몇 명을 들여.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진 사람부터 먼저 여기 들어가라고 해요. 네가 먼저 들어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귀신한테 잡혀 먹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이 한 명 이상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들어갔어요. 또 귀신이 소리 질러요. 들어간 사람이. 또 잡혀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귀신이 2명 이상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귀신은 한 명만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 이 사람이 문을 열더니 나 살았어 하고 신호를 보내줘요. 나 안 잡혀 먹었어. 그 얘기는 바로 뭐죠? 이 집안에 귀신이 2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정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적정인데 아직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인데 이 시료 제조 방법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칼슘과 EDTA는요 1대1의 비율로 반응해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을 안다는 거죠. 칼슘과 EDTA는 1대1의 비율로 반응해서 칼슘 EDTA 복합체를 만들어서요 이것이 침전이 돼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는데 소비되는 EDT의 양으로, 즉 이 침전물이 만들어지는 EDT의 양으로 이 물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DTA가 5개를 들어가서 침전물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6개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EDTA가 반응하는 칼슘이 없어서 저 복합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물 안에 EDTA가 5분자만큼 소비됐으니까 칼슘이 몇 개 있다? 5분자만큼의 칼슘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정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과제로 이게 딱 나왔어요. 이야, 내가 분석화학 좋아하는데 잘 됐다. 칼슘은 EDTA하고 반응해. 하고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데 좋아했는데 방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요. 뭐냐? 이 물에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있대요. 미네랄 워터니까 알루미늄이 있다는 거죠. 이 알루미늄이 칼슘보다 더 빨리 EDTA하고 반응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침전물이 그죠? 물속에 가라앉는데 이것이 칼슘 EDTA인지 알루미늄 EDTA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봐도 대답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방해되는 물질이 바로 무엇이냐? 알루미늄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거죠.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놀이공원을 갔어요. 이렇게 A군과 B양이요.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A군은 큰 기대를 갖고 놀이공원에 가는데 B양이 나왔는데 보니까 아니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에 지금 여기 조카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카가 초등학생이랬는데 씨름 선수야. 되게 커요 얘가. 그러니까 이 조카가 여기 끼어있으니까 어때? A군은 B양하고 지금 놀이공원 가서 요렇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죠? 요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 조카가 B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다니게 돼요. 그리고 무슨 놀이공원 둘이 탈 거밖에 없는데 2인용인데 자기는 혼자 뒷자리에 앉아있고 이게 아주 이 C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이 조카를. 어떻게 제거해요? 제거한다니까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때요? 이 A도 C하고 어울릴 수 있는 D라는 자기 조카를 데려오면 되죠. 그죠? 예. 남자애라니까 여자 조카애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C하고 D하고 서로 같이 논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A와 B는 같이 지낼 수 있고 C와 D도 같이 지내고 얼마나 서로가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아시겠죠? 바로 알루미늄과 반응하는 이 방해 물질과 반응하는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 플로라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칼슘하고는 반응하지 않아요. 즉 알루미늄하고만 반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플로라이드와 반응해서 이런 복합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더 이상 EDTA하고는 반응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물 속에 있는 알루미늄은 플로라이드와 반응해서 이런 복합체를 만들어 버려서 더 이상 얘는 이제 EDTA하고 반응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칼슘은 자유롭게 EDTA하고 반응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분치량에 존재하는 이 분치량이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분치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즉석 밥을 얘기했어요. 밥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구역을 채취해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준비했어요. 시료를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섞어줬죠. 동일하게 균일하게 만들려고 섞어줬어요. 그 다음에 섞어준 다음에 샘플의 일정량, 뭐 5g이면 5g, 3g이면 3g 이렇게 측정하는 양을 우리가 분치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쿼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일한 분치량에 존재하는 분석물질의 농도, 지금 예를 들어 수분 함량이면 수분 함량, 잔디밭에서 마그네슘 양이면 마그네슘 함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 측정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최소한 3회 이상은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복 측정은 분석의 가변성, 즉 불확정도를 평가해 준다라는 거죠. 예. 불확정도. 불확정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에서 차이가 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확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표준편차. 아마 여러분이 표준편차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평균 값이 있으면 그 평균 값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정도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만 측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큰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도 오래 사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래 사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불확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이거죠. 얘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차이. 예.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큰 오차. 그죠? 예. 인생에 큰 낭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 교정곡선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교정곡선, 다른 말로 하면 표준곡선이라는 거죠. 교정곡선, 표준곡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는 농도에 대한 검출기의 감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아는 농도다라는 거죠. 아는 농도. 그러니까 이 표준곡선, 우리가 교정곡선,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보정곡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교정곡선이라고 돼 있어서 교정곡선, 다른 말로 표준곡선 또는 보정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농도. 어떤 아는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울에 몸무게 달 때 어때요? 저울에 몸무게 달 때 보면 저울을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안 달려있을 때 0이라고 딱 표시되어 있는 저울도 있지만 0이라고 표시 안 되어 있는 저울도 그죠?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 수치를 아무것도 무게가 달려있지 않을 때 0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재요. 그것이 바로 보정한다는 거예요. 보정. 그것이 바로 교정. 그것이 바로 표준화 작업을 거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항상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격할 때 무엇하고 같은 거죠? 0점 조정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기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0점 조정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몸무게 잴 때 보면 어때요? 혹시라도 그 수치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돼 있으면 보정을 꼭 잡아주잖아요. 0으로 딱. 그죠? 저울을. 그 다음에 몸무게를 딱 재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그런 거가 같다 이거죠. 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작업을 분석했을 때 꼭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으면 여러분은 표준편차 범위를 확인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표준편차 범위가 평균값에 비교해서 너무 크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물론 그 신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통계학 수업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라도 뭐 그렇잖아요. 평균값이 뭐 6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평균값이 3인데 표준편차가 3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어떤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9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값이에요, 이게. 실험도 아니죠. 예. 그래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는 의미를 명료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여러분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작성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뒤에 얘기는 뭐 명료한 보고서는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또 분석화학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수업 3학점 내지는 뭐 분석화학이 4학점인 그런 대학들도 보면 있습니다. 실험을 포함해서 이 3학점이나 4학점 이런 거를 따는다 이런 걸 떠나서 분석화학은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품질 관리라고 하는 이 영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어떤 여러분이 그런 뭐라 그래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SI 유닛, 이 단위와 오늘 제가 단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단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단위, 또 단위 전환까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석과학은 계산기가 필요한 과목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산기를 미리미리 앱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뭐 좋은 거고요. 계산기를 꼭 미리 사야 된다고 하는 교수님이 있다면 계산기를 빌리실 거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손에 익히는 진짜 계산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업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